하필 지금 AI 기본법이 필요한지부터 짚고 넘어가죠. 과거에 AI는 소수의 전문가들만 다루는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누구나 쓰는 General Purpose Tech, 즉 범용 기술이 되었죠. 그런데 기술은 이렇게 빨리 가는데 법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제도적 공백, 즉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 공백은 기업에게 큰 리스크입니다. 불확실하니까요. 그래서 AI 기본법은 기술이 사회 인프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혼란을 막고 더 나아가 우리가 글로벌 표준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법을 만드는 진짜 목적은 뭘까요? 단순히 하지 말라고 막는 게 아닙니다. 화면 중앙에 있는 저 불확실성이라는 먹구름을 걷어내는 게 핵심이에요. 법이 명확해지면 기업과 투자자는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부터가 위법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안정적인 시장 환경이 만들어져야 산업 기반이 탄탄해지고 국제규범 논의에서도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법은 산업을 옥죄는 족쇄가 아니라 안개 낀 도로의 가로등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AI 기본법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한쪽은 지능이고 다른 한쪽은 규제입니다. 우리 법안은 이 균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능 측면에서는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3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 규제 측면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고위험 AI를 집중 관리하겠다는 거죠. 성장을 위한 운동장은 넓게 열어두되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확실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바로 이것 아닐까요? 그래서 나도 규제 대상이야?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인공지능 사업자입니다. 모든 기업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AI 기술을 직접 개발하거나 아니면 영리 목적으로 AI를 이용해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단순히 사내 업무 효율화를 위해 AI를 쓰는 건 규제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법적으로 정의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자가 진단부터 해보는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은 사업자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LLM 개발사 같은 개발 사업자. 둘째, 그 기술을 가져다 챗봇 서비스 등을 만드는 이용 사업자. 그리고 셋째, 그 서비스를 쓰는 이용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유럽의 EU AI 액트와 달리 우리 법은 최종 이용자, 예를 들어 AI를 활용해 진료하는 의사나 교수는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기술을 만드는 사람과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단순 활용자는 보호하겠다는 취지죠. 그렇다면 모든 AI 사업자가 다 규제를 받을까요? 아닙니다. 이 깔때기 그림을 보세요. 수많은 AI 서비스 중에서 규제의 타깃은 맨 아래 걸러진 빨간색 공, 바로 하이 임팩트 AI, 고영향 인공지능입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만 골라내서 선별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고영향 AI를 다루는 기업은 필히 정부의 확인과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 전략인 셈이죠. 우리 회사 AI가 고영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 흐름도를 따라가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의료, 채용, 대출, 수사 같은 주요 분야인가? 예스라면 다음 질문, AI가 사람 개입 없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는가? 여기서 또 예스라면 그건 고영향 AI입니다. 반대로 AI가 추천은 하되 최종 검토를 사람이 한다면? 그건 일반 AI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인간의 개입 여부가 규제를 피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핵심 열쇠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고영향 AI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업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가 있습니다. 바로 투명성입니다. 첫째, 사전 고지 의무. 이용자와 대화할 때 저는 AI 챗봇입니다. 라고 밝혀야 합니다. 둘째, 생성물 표시 의무. AI가 만든 텍스트나 이미지에는 워터마크 같은 식별 표시를 넣어야 합니다. 이건 개발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의무예요. 소비자가 이게 사람인지 AI인지 헷갈리지 않게 하는 것, 신뢰의 기본이겠죠. 잠시 시선을 돌려 시민, 즉 소비자의 입장을 생각해 볼까요? 시민들이 원하는 건 딱 두 가지, 안전과 설명입니다. 나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안전망이 있는지, 그리고 AI가 내 대출을 거절했을 때 왜 거절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지 말이죠. 법은 시민들에게 설명 요구권을 부여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완벽한 설명이 어려운 블랙박스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기업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명할 준비를 해야만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기업으로 돌아와서 냉정하게 따져보죠. 이 법,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단기적으로는 비가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행정 비용도 늘고 시간도 들고 진입 장벽도 생기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햇볕이 드는 기회입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과감한 투자가 가능해지고 규제를 준수한다는 것 자체가 안전한 기업이라는 브랜딩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규제 대응에 쓰는 돈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시야를 밖으로 넓혀볼까요? 한국 기업들에게 이번 국내법 제정은 일종의 연습 게임입니다. 어차피 글로벌로 나가려면 더 강력한 규제들과 마주쳐야 하니까요. 주의할 점은 이중 규제입니다. 한국 법을 지켰다고 해서 유럽의 EU AI 액트를 자동으로 만족하는 건 아닙니다. 국가별로 규제의 높낮이와 내용에 갭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진출을 꿈꾼다면 이 갭을 분석하고 미리 대비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내용이 많았죠? 딱 5가지로 요약해 드립니다. 이 5단계를 체크하세요. 첫째, 내가 개발자인지 이용 사업자인지 확인한다. 둘째, 내 AI가 인간 개입 없는 고영향 AI인지 판단한다. 셋째, 챗봇 고지나 워터마크 같은 투명성 의무를 챙긴다. 넷째, 해외 진출 시 이중 규제에 대비한다. 마지막 5째,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다. 이 로드맵을 참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규제는 산업이 성숙해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금의 혼란스러움은 곧 질서로 바뀔 것이고 그 질서 속에서 가장 먼저 적응한 기업이 시장의 패권을 쥐게 될 겁니다. 선제적인 법규 대응은 여러분의 회사를 지키는 방패이자 경쟁사보다 앞서 나가는 무기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AI 전략을 수립할 골든타임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